예,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좀 내리고 조금 누르는 국면이 또 8월 첫 주 어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계속되는 고민들, 전략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부터 보면요. 미국 증시가 역시나 바닥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안도감들을 좀 갖는 건데요. 실적 시즌 한 절반 정도 지났죠? 예,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흐름 어떤지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네. 글쎄요. 일단은 7월에 굉장히 좀 많은 폭을 상당 부분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쪽이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연준에서는 고용지표가 견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일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둔화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준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의 인플레 파이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갈 수만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은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 조금 돌아서면서 시장에 조금 상승 무드를 불러일으킨 이런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제조업 관리자 지수 이런 쪽들이 지금 둔화가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로 많이 혼재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러우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거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은 정확하게 또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외국인 중심의 어떤 매수들이 7월 들어와서는 코스피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 하지만 코스닥에 대해서는 수급에 조금 신뢰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어떤 돌아오는 섹터별 순환매 성격의 매매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연속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8월에도 이렇게 들어왔던 7월의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2,500을 향해서 좀 가는데 조금 어제 특별히 오늘 보면 조금 이제 누른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네. 국내 증시는 8월 뭐 2,500에서 600 사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일단 저도 한 2,600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지점들이 61선에서 지금 양지수 모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게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2,400, 한 7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6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씩 붙어주면서 전기전자라던가 그리고 이외에 자동차 같은 쪽들 거기다가 건설, 조선 뭐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의약품까지 전부 다 한 번에 다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도세보다는 전반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순환매가 좀 일어나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코스피는 121선의 2,600 부근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59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이 계속적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2,600 부근까지는 터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일단 문제는 또 물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발표된 물가가 7월에 6.3%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달에도 6.0%를 기록을 하면서 2달 연속으로 6%대를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여전히 심각하게 어떤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 금통위 쪽에서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0.25% 정도의 인상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5bp는 뭐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그 하는 총재가 물가 높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50bp 가능성도 지금 빅스텝 가능성도 있습니다. 빅스텝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거죠. 그런 게 네.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가 오늘 이제 물가 높게 나온 거,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 미중 간의 또 대만을 둘러싼 긴장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누르고 네. 있는 요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돌파라고 하는 단어 자체 굉장히 중요한 돌파하려고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맞습니다. 그러죠. 그 네. 에너지가 수급이든 네. 재료든 그게 표출되는 게 거래량인 거고요. 맞아요. 그죠? 거기 조금 이제 부닥쳐 있습니다. 사연관 차장님과 시장 전략 먼저 세웠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섹터 이야기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지요? 흑자 전환 닷 올린 조선주 얘기다. 네, 조선주니까 닷을 올렸다는 얘기가 맞군요. 닷을 네. 올리고 이제 달려갈 수 있을까? 결국은 실적이죠. 그동안 수주를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도 맞습니다. 실적은 적자 네. 나고 주가가 못 오른 게 조선주의 아이러니였는데 네.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선과 더불어서 기자재 쪽도 예.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실적 부분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인도를 해주면서 돈을 받고요.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선종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기자재 쪽에서는 LNG 본행제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한국카본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 수주의 어떤 받은 이후에 실적의 공백기들을 채워나갈 시간이 됐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2분기에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2,500억에서 2,600억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후판 가격의 상승분을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판에 인상된 부분들과 더불어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왔다라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조선업체의 주력 수주 선박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년이라는 텀을 가지고 반영이 될 시기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수주량도 본격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의 인도량을 보면은 올해 인도량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년 전에 카타르에서 건조 슬롯 계약을 했었어요. 이거는 수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조 슬롯 계약을 해서 도크를 우리가 쓰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최근 상반기 들어와서 이제 수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 100척가량을 우리나라 조선 3사 쪽으로 발주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수주하고 인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때 우려했었던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년 전에 건조술로 계약한 거면은 이거 그 당시에 선가로 저가 수주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좀 파다하게 퍼졌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나왔던 공시들, 수주 공시들을 보면서 최근의 신조 성과와 거의 비슷한 가격들, LNG선 한 척당 한 2억 3천만 달러, 2억 3천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신조 성과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격 발주가 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철강 가격 인상들이 좀 셌어요. 21년 상하반기에 각각 톤당 10만 원, 40만 원의 인상이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에 지금 60만 원 톤당 인상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2년 전 20년도 대비했을 때는 후판 가격이 톤당 60만 원이었는데 이게 1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2배가 뛴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후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배가량 뛰어버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에 투자하던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라던가 식료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들이 20%에서 많게는 50% 이상도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흐름들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철광석도 지금 거의 95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어떤 철강사들의 후판 가격에 대한 인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수익성의 개선과 더불어서 어떤 LNG선의 추가적인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절감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수량도 많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체들이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네. 적자이고요. 맞아요. 보면 시장에서 컨센서스보다도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삼성 네.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시장 컨셉보다는 좋았는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적자 폭이 이렇게 지난번처럼 조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줄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철강 가격 하락, 그다음에 배 그 신조선가는 네. 상승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기대된다. 네. 이게 이제 논지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조선주에 대한 전반, 조선주가 있고 또 기자재가 있잖아요. 네. 조선주 대응 전략은요. 글쎄요. 일단은 수주 물량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3사 평균 내보니까 7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치의 90%를 달성을 했어요. 특히나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월 만에 102%, 연간 수주 목표치의 102%, 그러니까 이미 달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추가적인 LNG의 발주나 이런 수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주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도 지금 70% 이상의 수주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을 아마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8천억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은 너무 바로 보기보다는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이 수주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7개월 만에 넘어선 이런 업체들과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기자재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2년 사이클 도래해서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돌아왔고 일회성 비용이 나아갈 부분들도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드는 부분들, 후판 가격의 인하가 되겠죠. 이거 현대제철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에 급등했다가 떨어진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업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봐왔던 기자재 업체 중심에서 일단은 크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선단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조선해양을 현재 시점에서도 좀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파업으로 인한 손실들 이런 것들이 또 일회성으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선주가 좀 움직일 땐 사실 기자재가 탈려 있게 갔죠. 조선주는 좀 못 따라온 측면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뭐 조선주도 조금 움직일 때가 됐다. 마치 네. 2차 전지가 그동안 소재가하고 셀업체가 못 갔다가 최근에 맞아요. 셀업체 주목받는 네.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제일 좋게 보셨고요. 네. 오늘 이제 최선호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맞습니다. 쪽에서 고르셨는데 네. 어떤 기업입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기자재보다 제가 조선주 쪽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자재를 가지고 온 거는 네. 동종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가 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고요. 한국화본과 같은 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LNG 본행제라고 해서 굉장히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 창고 자체를 화물창 자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를 해야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본행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G 본행제 쪽인데 22년과 23년도에 제가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업황 자체가 LNG선에 대한 발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안보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원 다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LNG선의 발주는 추가적으로도 더 가능하고 이미 2.5년 이상의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 이상으로 좋아질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동종업계 한국카본 대비해서 나와 있는 현재 숫자는 77에서 78% 정도가 달성이 될 것으로 컨센서스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차이가 난다. 네, 시가총액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77에서 78% 수준이면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요. 한국카본 대비했을 때 동성화인텍의 시가총액이 56%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같은 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2위 업체다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업황이 좋아지는 시기에 당연히 LNG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LNG 본행제를 만드는 이 두 업체의 실적들도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네. 현재 한국카본에서 내고 있는 영업이익단의 77에서 78%를 내고 있는 동성화인텍이 적어도 시총은 그 정도 현재 숫자로 나와 있는 시점에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런데, 오늘 동성화인텍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대 질문, 떠보기 네. 질문. 네. 네. 근데 이익과 시총만을 가지고 해서 그 갭이 메워져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여러 가지 좀 다른 요인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1위 업계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말로 LNG선에 대한 좋아지니까. 발주가 크게 나오면서 네. 건조슬로 계약을 했던 100척의 발주들이 차근차근 나올 거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점점 더 나올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놓은 조선 3사들의 어떤 발주나 수주 이런 부분들 2.5년치 이상을 받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만 적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단지 비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시총은 앞으로 낼 숫자들에 비하면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박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네. 답하시는지. 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이 최근에 강하게 갈 때 훨씬 네. 살려있기 붙거든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죠. 수급도 있고 맞습니다. 거래량도 있고요. 그러면 동성화인텍 가격 전략 주세요.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부터 분할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15,000원 보고 있고요. 숫자 나오는 거, 찍히는 거 보면서 저는 한 2만 원 부근까지도 목표가를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섹터 얘기는 조선주 얘기했고요. 조선주도 꼭 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주 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탑픽은 오늘은 동성화인텍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